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에서 58세 요양보호사 박정숙 씨가 원장실 문을 박차고 나오며 외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원장님, 이제 끝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 조금 특별해요. 화면을 2번 터치해 보세요. 놓치면 아쉬운 이야기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평소 직원들을 개취급하며 온갖 갑질을 일삼던 김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원장실 밖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죠. 3년간 김 원장의 횡포에 시달려온 그들에게 이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3년간 참고 참았던 한 요양보호사의 눈물겨운 투쟁과 통쾌한 복수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정의는 살아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0년 9월 어느 날 박정숙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용인시에 위치한 햇사요양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4층 건물, 겉으로 보기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죠. 간판에는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는 햇사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남편 김보수 씨가 20년간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 공장이 코로나로 인해 부도가 난 것이죠. 거래처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매출이 90%나 급감했고 결국 10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집도 팔고 적금도 다 깨고 그래도 빚이 3억이나 남았죠.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 은지와 고등학교 2학년 아들 민수. 두 자녀의 학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박정숙 씨는 55세의 나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론 수업을 듣고 저녁엔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한 뒤 새벽까지 복습을 했죠. 무릎 관절염으로 실습 때마다 진통제를 먹어가며 버텼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딸 은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만 박정숙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딸. 엄마가 이 정도는 해야지.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요양원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죠.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경력자를 원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햇사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 날 김 원장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박정숙 씨를 맞았습니다. 박정숙 씨, 이력서 잘 봤어요. 자녀분들도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시다고요. 우리 요양원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 원장은 6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죠. 남편이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요양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좀 더 드릴게요. 처음엔 220만 원 정도. 그리고 명절 보너스도 있고 연차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정숙 씨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일자리를 구한 거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여보, 고마워.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렇게 희망을 품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3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정숙 뭐해? 빨리 안 와? 첫 출근 날 아침 7시 김 원장의 고함 소리가 요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면접대와는 180도 다른 사람이었죠. 원장님, 지난번 면접 때 출근 시간 9시라고 하셨잖아요. 9시. 요양보호사가 9시에 출근하면 어르신들은 누가 돌봐? 정신 차려. 7시가 출근 시간이야. 어제 문자 안 받았어? 문자 같은 건 온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당황했지만 첫날부터 항의할 수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7시에 오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늘 일을 오늘 못하면 월급에서 깎을 거야. 알았지? 김 원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정숙 씨를 훑어보더니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 요양보호사 최순자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김 원장 성격이 원래 그래. 참고 버티세요. 최순자 씨의 얼굴엔 깊은 주름과 함께 체념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2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죠. 햇살요양원은 총 30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시설이었습니다. 1층은 사무실과 식당, 2층과 3층은 어르신들의 방, 4층은 치료와 프로그램실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인력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하니 30명이면 최소 12명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5명뿐이었죠. 5명이서 30명을 돌본다고요? 박정숙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원래 8명이었는데 3명이 그만뒀어요. 김 원장이 보충을 안 해요. 인건비 아낀다고. 박정숙 씨가 맡게 된 구역은 2층 서쪽이었습니다. 그곳엔 6명의 어르신이 계셨죠. 그중 4명은 치매 환자였고 2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였습니다. 첫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즉시 어르신들을 깨워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약 먹이고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는데 오전이 다 갔죠. 점심 식사 후엔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오후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치매를 앓던 김모 할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에 가야 한다며 현관으로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박정숙 씨는 할머니를 붙잡고 달래야 했죠.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드님이 곧 오실 거예요. 거짓말. 우리 아들이 날 버렸어. 날 여기 가뒀다고. 할머니는 울부짖으며 박정숙 씨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팔에는 상처가 생겼지만 치료받을 시간도 없었죠. 그때 갑자기 다른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모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진 거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김 할머니를 간신히 진정시킨 후 할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충격으로 소변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기저귀와 옷, 침구를 모두 갈아야 했죠. 혼자서 82kg의 할아버지를 들어 올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박정숙 씨가 소리쳤지만 다른 요양보호사들도 각자 맡은 어르신들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할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는데 이번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야 했는데 치매 어르신 한 분이 또 사라졌습니다. 20분간 찾아다닌 끝에 4층 옥상에서 발견했죠. 어르신은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반복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요양보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김 원장의 갑질은 이 고된 노동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정숙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7시까지 출근하려면 집에서 5시에는 나와야 했거든요. 용인 외곽에 있는 월세방에서 요양원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 아침 첫 버스를 타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버스가 연착되면 김 원장의 불같은 호통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정말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스 기사가 내리는 사람이 없는 줄 착각을 해 정류장을 지나쳐 버린 겁니다. 박정숙 씨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뛰어왔지만 5분 늦고 말았죠. 아침 조회 시간 김 원장은 모든 직원과 실습생 앞에서 박정숙 씨를 세워놓고 30분간 공개 망신을 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게 바로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어르신들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5분이나 지각을 하다니. 창피한 줄 알아야지. 박정숙, 당신 나이가 몇인데 이런 기본도 안 돼. 20대 실습생들까지 모두 듣는 자리였습니다.
실습생 한 명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죠. 박정숙 씨는 55년 인생에서 그렇게 모욕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오늘 당신 일당에서 5만 원 깎을 거야. 그리고 다음에 또 늦으면 해고야. 박정숙 씨의 일당은 8만 원 정도였습니다. 5만 원을 깎으면 3만 원. 사비로 채운 기저귀 값도 안 되는 돈이었죠. 김 원장의 갑질 리스트는 끝이 없었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 박탈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1시간의 휴게 시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를 도우면서 서서 김밥 한 줄 먹는 게 점심이었죠. 박정숙, 뭐 하는 거야? 어르신들 식사 중에 직원이 밥을 먹어? 저도 사람인데 밥은 먹어야. 사람, 당신은 직원이야. 어르신들 다 드시고 나서 먹어. 어르신들 식사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후 설거지까지 하면 오후 2시. 그때쯤이면 너무 배가 고파서 손이 떨렸죠. 하지만 그때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 2층에서 벨 울려. 빨리 가봐. 결국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죠. 하루 종일 참다가 방광염에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둘째, 개인 물품 사용 강요였습니다. 박정숙, 어르신들 기저귀 떨어졌는데 내가 먼저 사와. 나중에 줄게. 나중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매달 자비로 기저귀, 물티슈, 장갑 등을 샀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은 기본이었죠. 월급 22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면 엄마 이번 달도 힘들어? 딸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점심을 굶으며 돈을 아꼈고 구멍난 신발을 신으면서도 새 신발을 사지 못했죠. 셋째로 이것이 가장 악랄했는데 바로 책임전가였습니다. 치매를 앓던 김모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을 당했습니다. 당시 박정숙 씨는 다른 어르신 2분을 동시에 돌보고 있었죠. 한 분은 식사를 거부하며 음식을 던지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할머니가 혼자 화장실 가셨다가 사고가 난 거죠. 김 원장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박정숙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병원비 500만 원. 네가 책임져. 원장님, 저 혼자 6명을 돌보고 있었어요. 이건 인력 부족 때문에.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너 같은 건 널려 있어. 당장 그만둬. 그때 옆에 있던 보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아들이었죠. 원장님, 이건 요양보호사 선생님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력이 부족한 게 문제 아닙니까? 김 원장의 얼굴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아, 보호자님.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병원비는 당연히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가자 다시 박정숙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봐주는 거야. 다음엔 진짜 네가 물어내야 할 거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은 어르신 1인당 월 15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30명이면 월 4,500만 원이죠. 또한 별도로 간병비 명목으로 보호자들에게 월 5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이 월 6천만 원이 넘었던 거죠. 그런데 김 원장은 이 돈으로 어르신들께 쓰는 건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식단표를 보면 매일 다양한 메뉴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김치와 콩자반,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00g도 안 되는 양이었죠. 어르신들 식사가 너무 부실해요. 영양실조 걸리시겠어요. 박정숙 씨가 항의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이것도 내가 손해보면서 하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매달 수천만 원을 빼돌려 강남에 건물을 샀고 벤츠 S클래스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명품 가방을 들고 강남 피부과에 다녔죠. 직원들은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데 김 원장은 한 달에 미용비로만 500만 원을 썼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어느 날 최순자 씨가 몰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 원장의 SNS였죠. 오늘도 힐링타임, 샤넬백 신상겟. 사진 속 김 원장은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요양원에서는 기저귀가 떨어져서 어르신들이 젖은 기저귀를 차고 계셨습니다. 직원들이 자비로 사온 기저귀마저 떨어진 상황이었죠. 2022년 봄 박정숙 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특히 왼쪽 옆구리부터 등까지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죠. 병원에서는 즉시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병으로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신경통에 시달릴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박정숙 씨는 입원할 수 없었습니다. 김 원장님, 저 대상포진으로 일주일만 병가를. 병가.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무슨 병가야? 참고 일해. 약 먹으면서 하면 되잖아. 의사가 입원하래요. 전염성도 있고. 그럼 그만둬. 당장 나가. 박정숙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은 이제 취업준비생이었고 아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죠.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진통제를 하루에 3번씩 먹으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물집이 터져 진물이 나와도 옷에 스치면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파도 그녀는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은 거야? 김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매로 대부분을 잊어버리시는 할머니였지만 박정숙 씨의 아픈 표정은 알아보셨던 거죠.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걱정시켜 드려서 죄송해요. 선생님이 고생하는 거 우리 다 알아. 우리 때문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정숙 씨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그녀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선배였던 김미자 씨는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일 6명의 어르신을 혼자 들어 올리고 씻기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진 거죠. 비자 언니, 산재 신청하세요. 산재, 김 원장이 가만히 있겠어. 그 인간은 네가 조심하지 않아서 다친 거야 라고 할 인간이야. 실제로 김 원장은 산재 신청을 막았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우리 요양원 이미지가 나빠져. 네가 알아서 치료받아. 병가는 무급 처리할 거야. 결국 김미자 씨는 빚을 내서 수술비를 마련했고 수술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1년 후배 이영희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두려워요. 또 그 지옥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영희 씨는 정신과 약을 먹으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값도 부담이었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매일 밤 그 생각뿐이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어르신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박모 할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 이제는 제대로 된 돌봄도 받지 못하고 계셨죠. 박 선생, 나 화장실 좀 데려다 줘. 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다른 어르신이. 바쁜 거 알아. 그냥 여기서 해결할게. 할아버지는 체념한 듯 기저귀의 용변을 받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울지 않았던 그 강인한 분이 이제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된 거죠. 최모 할머니는 평생 유치원 교사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하셨죠. 그런 할머니가 이제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밥이 너무 없어. 배고파.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집에서 뭐라도 가져올게요. 박정숙 씨는 자기 월급으로 과일이나 빵을 사서 몰래 어르신들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어르신들의 약값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고혈압, 당뇨약은 그나마 처방받았지만 치매약이나 다른 비싼 약들은 효과도 없는데 그걸 왜 써? 하며 김 원장이 막았습니다. 어차피 곧 돌아가실 분들인데 비싼 약 쓸 필요 있나? 김 원장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박정숙 씨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2년 여름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김 원장은 전기세 아낀다며 에어컨을 끄라고 지시했죠. 어르신들이 더위 먹으면 어떡해요? 선풍기 있잖아. 옛날엔 에어컨 없이도 살았어. 그날 오후 87세 정모 할아버지가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할아버지는 결국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의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합니까? 제가 매달 150만 원씩 내면서 모신 게 이런 대우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김 원장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박정숙 씨는 그 순간 무언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대학 4학년, 아들이 고3점. 조금만 더 잠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 최순자 씨가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16시간을 연속 근무 중이었습니다. 새벽 근무자가 독감으로 못 나왔고 김 원장은 네가 연장 근무해. 라고 지시했죠. 오후 3시경 최순자 씨가 어르신을 씻기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언니, 순자 언니. 박정숙 씨가 달려갔을 때 최순자 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심장마비였죠. 119가 도착했을 때 최순자 씨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박정숙 씨는 최순자 씨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제발 일어나요. 다행히 최순자 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앞으로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김 원장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순자가 원래 심장이 약했어. 우리 책임 아니야. 산재 신청하면 가만 안 둬 아주 그냥. 그 순간 박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바로 그날 밤 박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 반드시 김 원장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새벽 3시. 박정숙 씨는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요양원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모두 깊이 잠드셨고 복도엔 정막만이 흘렀죠. 박정숙 씨는 순찰을 돌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죠. 평소 김 원장은 퇴근할 때 항상 이중으로 잠그고 갔는데 말입니다. 도둑이 들었나? 박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금고문까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김 원장은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채로 원장실에 들어와 금고를 열어 돈을 꺼낸 후 깜빡하고 그대로 퇴근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닫아주려고 했어요. 남의 물건 함부로 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금고 안에서 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위 등록 어르신 명단이라는 제목이었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박정숙 씨는 주위를 살핀 후 파일을 꺼내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일에는 5명의 어르신 명단이 있었는데 그 옆에 사망일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5명은 현재도 요양원 재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즉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연간 9천만 원을 횡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잖아요. 국가 보조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위. 박정숙 씨는 즉시 스마트폰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더 뒤지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직원 급여 이중 장부였습니다. 정부에 신고한 장부에는 요양보호사 10명에게 각각 월 26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부를 보니 5명에게 220만 원씩만 지급하고 있었죠. 허위로 5명을 더 등록하고 실제 직원들 급여도 40만 원씩 적게 주면서 그 차액을 모두 빼돌린 거였습니다. 더 파헤치니 끝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 식비 장부도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식비가 90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도 안 썼던 거죠. 의료비 청구 서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간 적 없는 어르신들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3시간 동안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수백 장이 넘는 증거였죠. 새벽 6시 박정숙 씨는 조용히 원장실을 나와 금고와 문을 원래대로 닫아놨습니다. 그날부터 박정숙 씨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김 원장이 없는 시간에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는 2주가 걸렸습니다. 김 원장이 통화하면서 무심코 말한 숫자들을 조합해 봤더니 맞았던 거죠. 비밀번호는 김 원장의 벤츠차 번호였습니다. 컴퓨터 안에는 더 충격적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회계 자료를 분석해보니 김 원장이 빼돌린 돈이 무려 7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김 원장은 강남에 15억짜리 건물을 샀고 벤츠 S클래스를 샀고 명품 가방을 수십 개 샀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김 원장은 지역 유지였고 구청 공무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거든요. 시의원 남동생과도 절친이었죠. 누군가 내부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그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요양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정민수 씨였습니다. 23년 2월 어느 날 정민수 씨가 박정숙 씨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요양원 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사실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김 원장이 시키는 대로 장부를 조작해 왔는데 더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정민수 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큰아이가 중학생, 작은아이가 초등학생이었죠. 처음엔 그냥 월급 받고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제 부모님도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실 텐데 이런 곳이면 어떡합니까? 정민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정할아버지 기억하세요? 에어컨 안 틀어줘서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네, 기억해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제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결심했어요. 이 악행을 멈춰야 한다고. 정민수 씨는 지난 3년간의 모든 회계, 장부, 원본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제가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모든 걸 보관해뒀죠. 파일 하나를 건네며 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3년치 모든 장부가 들어있어요. 허위 청구 내역, 횡령 증거 다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김 원장이 지시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도 갖고 있었습니다. 정민수, 이번 달도 김영영 할머니 살아있는 걸로 해. 어차피 치매 걸린 노인들이니 정부에서 확인 안 해. 원장님, 이거 불법 아닙니까? 불법. 다들 하는 거야. 죽은 사람도 산 것처럼 해놓으면 3년은 버틴다니까. 김 원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정민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청에 신고해봤자 김 원장의 인맥으로 무마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였죠. 더 높은 곳에 신고해야 해요. 정민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요. 거기는 지역 인맥이 통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항목별로 분류하고 피해 금액을 정확히 계산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최순자 씨를 비롯한 동료, 요양보호사들, 그리고 몇몇 어르신들의 보호자들도 증언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배고프다는 말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아버지 약값으로 매달 30만 원씩 더 냈는데 그 약을 안 주셨다고요? 보호자들도 분노했습니다. 23년 3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정숙 씨와 정민수 씨는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요양원 보조금 횡령 및 노인 학대, 고발의 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자료와 함께였죠. 23년 8월 17일 목요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김 원장은 평소처럼 벤츠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새로 산 샤넬 가방을 들고 구찌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죠. 오늘도 더운데 에어컨 적당히 틀어. 전기세 많이 나오면 다 너희들 월급에서 깎을 거야. 여느 때처럼 부합적인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전 10시 평온하던 요양원의 검은 승합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복지부 감사팀 6명과 경찰 4명이 내렸습니다. 특별 감사를 나온 거였죠. 뭐야? 왜 갑자기? 김 원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감사팀장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햇살요양원 김 원장님이시죠? 보조금 횡령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김 원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감사팀은 즉시 원장실과 사무실 모든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모두 가져갔죠. 그리고 직원들과 어르신들을 한 명씩 면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김 원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직원들은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네, 있습니다. 3년간 야근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기저귀며 의료용품을 자비로 구입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박정숙 씨의 용기에 다른 직원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을 해도 8시간만 근무한 걸로 처리되는 건 다반사였고 어르신이 다치면 무조건 저희 책임이라며 병원비도 물어내라고 했어요. 어르신들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밥이 너무 없어서 항상 배가 고팠어요. 약을 안 줘서 고혈압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여름에 너무 힘들었어요. 감사팀은 즉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30명 중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였고 여러 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죠. 오후 2시 박정숙 씨가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원장은 책상에 앉아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든 막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박정숙 씨가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김 원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끝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네가 뭘 안다고? 허위 등록, 식비 횡령, 임금 체불. 전부 증거 있습니다. 김 원장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네가 신고한 거야? 네,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정민수 씨도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3년간의 모든 장부, 녹음 파일 다 제출했습니다. 김 원장은 무릎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돈을 줄게. 1억, 아니 2억. 각자 2억씩 줄게. 박정숙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께 사죄하세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다 용서해 줄게. 보너스도 주고. 김 원장은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영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니야! 이건 억울해! 다들 하는 거라고! 김 원장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에 태워졌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직원들과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최순자 씨가 박정숙 씨를 꼭 안았습니다. 정수가 정말 고맙다. 정숙이 네가 우리 모두를 구한 거야.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원장의 죄목은 더 늘어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김 원장이 어르신들의 개인 재산도 빼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을 속여 통장과 도장을 맡기게 한 후 그들의 연금과 적금을 인출한 흔적이 발견된 거죠. 피해액만 3억 원이 넘었습니다. 2023년 10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다른 요양원 관계자들까지 모여들었죠. 검사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김 원장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남편을 잃은 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하지만 박정숙 씨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어르신들을 사람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죠. 저희 동료 최순자 씨가 쓰러졌을 때도 원래 심장이 약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정민수 씨도 증언했습니다. 김 원장은 어차피 곧 죽을 노인들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어르신을 산 사람으로 속이는 것도 다들 하는 일이라고 했죠. 어르신들의 가족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냈는데 제대로 된 식사도 못 드셨다니 어머니가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2024년 3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또한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납부하라.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돈에 눈이 멀어 어르신들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노동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쁨으로 실형을 선고합니다. 김 원장은 2심에서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과는 같았죠. 결국 김 원장은 2024년 6월부터 여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대부분 몰수됐습니다. 강남 건물, 벤츠, 명품 가방들 모두 경매에 넘어갔죠. 그 돈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박정숙 씨와 동료들은 3년치 체불임금과 위로금을 받았습니다. 각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였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가 실현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박정숙 씨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김 원장의 구속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햇사료양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에서 긴급히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복지법인 우리마음복지재단이 새 운영 주체가 됐죠. 새 원장으로 부임한 송미경 씨는 20년 경력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노인복지 석사 학위를 받은 전문가였죠.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말라 있으셨고 직원들은 모두 지쳐 있었죠. 송 원장은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인력을 대폭 충원했습니다. 법정 기준보다 많은 15명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했습니다. 3교대가 확실히 지켜지도록 했죠. 이제 한 분이 2명의 어르신만 돌보면 됩니다. 충분히 관심과 사랑을 드릴 수 있죠. 둘째, 급여를 현실화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월 2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야근 수당, 주말 수당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했죠. 박정숙 씨는 이제 월 35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했거든요. 처음으로 사람답게 일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셋째, 어르신들의 처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고 조리사 2명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기 반찬이 매일 나와요. 과일도 매일 드시고 간식도 충분해요. 의료 서비스도 개선됐습니다. 촉타기가 주 3회 방문하고 필요한 약은 모두 처방받을 수 있게 됐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도 채용해서 어르신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요양원이 집 같아요. 직원들이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직원들도 달라졌습니다. 최순자 씨는 건강을 회복하고 복직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왜 요양보호사가 되고 싶었는지 기억났어요. 어르신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김미자 씨도 허리 수술 후 재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새 원장님이 산재 처리도 다 해주시고 재활 기간 동안 급여도 주셨어요. 이런 곳이라면 평생 일하고 싶어요. 이영희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봄 박정숙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지부에 올해의 요양보호사로 선정된 거였습니다. 부정부패를 고발한 용기를 인정받은 거죠. 시상식에서 박정숙 씨는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민수 선생님, 최순자 언니, 모든 동료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정숙 씨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많은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용기를 줬죠. 그 결과 전국에서 비슷한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복지부는 전국 요양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박정숙 씨는 현재 요양보호사 권익보호센터의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전국에서 상담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 요양원도 김 원장 같은 원장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박정숙 씨는 차근차근 조언합니다. 먼저 증거를 모으시고 혼자서는 힘드니 동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박정숙 씨의 도움으로 15곳의 부패 요양원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교도소에서 그녀는 요양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든 재소자들을 돌보는 일이죠. 연애 온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늦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김 원장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자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박정숙 씨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정의는 때로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눈물 흘리고 계실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의 편에 서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숙 씨가 항상 하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58세 요양보호사 박정숙 씨가 3년간의 고통 끝에 부패한 원장을 무너뜨린 사연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죠.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명확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운다면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만약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